30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모은 내 전 재산, 이 작은 집 하나. 아들한테 명의를 넘겨줬습니다. 같이 살자면서요. 석 달 뒤 저는 내 집에서 쫓겨나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내 집을 빼앗긴 날. 어머니,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요. 이 집 팔아서 저희 사업 자금 보태주시고 어머니는 실버타운 가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30살 넘게 금지옥엽 키운 아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모은 내 전 재산.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피눈물 섞인 고백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려고 하시는 분들, 제발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 저 같은 실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하려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23세 결혼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10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33살에 저는 홀로 되었습니다. 친정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20살 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와 아들 단둘뿐이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걱정이었으니까요. 남편 장례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50만 원이 채 안 되더군요. 그 돈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생선 장사를 시작한 거죠. 새벽 4시면 눈을 떠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매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떼다가 좌판에 늘어놓고 손님을 불렀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났고 여름에는 비린내가 몸에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숙제하다 잠들어 있곤 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해줘서.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남들 다 입는 좋은 옷 한 벌 안 사고 낡은 신발 기워 신으며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2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님한테 욕먹어도 웃었고 몸이 아파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버텼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호강시켜줄게. 중학생 때부터 아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생해도 아들 얼굴 한번 보면 피로가 싹 가시더군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지요.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고 30 즈음에 괜찮은 색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때 드디어 고생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생선 장사로 모은 돈과 남편 산재 보험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뒀습니다. 서울 외곽의 25평짜리 아파트.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명의를 아들 앞으로 넘겨주기로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노후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시장 일은 65에 접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야, 그거 넘기면 안 돼. 자식이고 뭐고 요즘 세상에 믿을 놈 없어. 집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해. 한 번 넘기면 끝이야. 내 이웃도 자식한테 집 줬다가 쫓겨났어. 절대 그러지 마.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아들이 날 어떻게 하겠어? 내가 피 말려가며 키운 자식인데. 전 물리고 밥 떠먹이고 열나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 올려주던 내 새끼인데. 남들 집 자식하고 내 자식을 같이 보면 안 되지. 엄마랑 같이 살 건데 명의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 거잖아. 미리 해두면 나중에 세금도 덜 내고 좋지.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아들 말대로 어차피 같이 살 건데 뭐가 문제겠어 싶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도장 찍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보같이 웃으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며느리도 싱글벙글 웃으며 어머니, 저희가 효도 많이 할게요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딱 석 달이 걸렸습니다. 명의를 넘겨주자마자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해지더군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적응 기간이니까 그러려니 하자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오면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피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밥상에 앉으면 제 앞에만 반찬이 한두 개 덜 놓였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번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앞에는 반찬이 가득한데 제 앞에는 김치하고 국만 덩그러니 말을 할까 하다가도 시어머니가 밥상 가지고 뭐라 하면 쪼잔해 보일까봐 꼭 참았습니다. 설거지며 빨래며 집안일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신혼인 며느리가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테니 제가 도와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처럼 되어버린 거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엄마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보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폰만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고 모든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마누라 힘들어. 좀 이해해줘. 무슨 이해를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서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삼켰습니다. 말해봤자 아들만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의 불평불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맨날 거실에 계세요? 저희도 좀 쉬고 싶거든요. 어머니 방에서 냄새가 나요. 환기 좀 하세요. 어머니 친구분들 집에 자꾸 부르지 마세요. 집이 더러워져요. 내 집인데. 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거실에도 마음대로 못 있고 친구도 못 부르는 신세가 되다니. 그래도 참았습니다. 신혼이니까. 적응 기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집들이를 한다면서요.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토요일에 친구들 와요라고만 하더군요. 토요일 아침 저는 거실 청소를 도와주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 좀 외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며느리 친구들이 불편하다고? 그래, 알았다. 저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 허탈한 게 먼저였어요. 갈 데도 없이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찬 바람을 맞으며 3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서 공원에 앉아 있는 그 기분 아시겠습니까? 그날 밤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을까봐. 이 늙은이가 운다는 게 창피하고 비참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와서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 거실은 저희가 쓸게요 하더군요. 결정적인 건 지난달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71살 생일. 특별한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역국 한 그릇, 가족이 둘러앉아 축하해요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혹시 케이크라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기대했습니다. 바보 같죠? 그래도 내 생일인데 설마 잊었겠어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더군요.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배달 음식 전단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짜장면 집 전단지였어요. 아들 내외는 저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주말 여행을 간 겁니다.
결혼 기념일이라면서요. 결혼한 지 이제 반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기념일이 그리 중요한지. 70 넘은 어미 생일에는 전단지 한 장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더군요. 너무 서러우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녁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대뜸 이러더군요.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 잘 보셨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애초에 제 생일인 줄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 있어. 무슨 말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뒤늦게라도 생일 축하한다고 할까? 미안하다고 할까? 이 아파트 있잖아. 대출받아서 사업 확장 좀 하려고 해. 엄마 명의였으면 복잡했을 텐데 내 명이라 다행이지 뭐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실버타운 한번 알아봐. 요즘 좋은 데 많더라고. 거기 가면 엄마 또래 친구들도 많고 운동도 시켜주고 좋대. 우리도 신혼인데 좀 둘이 살고 싶기도 하고. 실버타운이라니.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내 노후 최후의 보루였던 이 집마저 아들의 사업에 담보로 잡히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요양원으로 쫓겨나게 생긴 거고.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자식이 신혼이니까 둘이 살고 싶다며 어미를 내쫓겠다니. 그럴 거면 왜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했어? 진명에 받아내려고 그랬던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관심도 없다는 듯 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내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33해 전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갓난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먹만 한 얼굴에 눈도 제대로 못 뜨던 그 아기. 첫 젖을 물리던 순간의 벅찬 감동. 그 아이가 자라서 내게 나가라고 말하는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새벽이 되어서야 눈물이 나오더군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너무 퍼줘서 그런 걸까? 너무 희생만 해서 그런 걸까? 여러분, 이게 제가 평생을 바쳐받은 대가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어미가 돌려받은 건 차가운 외면과 쫓겨날 위기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울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눈물은 힘이 없습니다. 눈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밤새 울어봤자 아침이 되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울고 나면 눈만 붓고 머리만 아프고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법은 힘이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 줄 알았겠지요.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던 무식한 할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실버타운 가겠거니. 그렇게 얕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원래 중요한 건 다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장 장사하면서 배운 거예요. 돈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적어두고 약속할 때는 증거를 남겨두는 거죠.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줄 당시 나눴던 대화 녹음본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으로 몰래 녹음해뒀었죠. 그때는 그냥 기념으로 남겨두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실 거야. 같이 살면서 효도 많이 할게. 그 말에 제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도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이 문자도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생선 파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법인이 소송인이 하는 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는 걸 동네 아는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번호표 뽑고 2시간을 기다려서 상담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렸지만 눈빛이 진지하더군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 부담부 증여라고 하세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그게 뭔데요?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조건이 붙은 증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줄 테니 대신 이것을 해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집을 줄 테니 죽을 때까지 나를 모셔라라는 조건이요. 그 조건을 받은 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준 쪽에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명예 이전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노후를 봐달라고. 아들도 며느리도 알겠다고 했고 문자로도 어머니 죽을 때까지 모시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어머니, 그 녹음 파일하고 문자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승산이 있어요. 변호사님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단 대출이 실행되면 제3자인 은행이 끼어들기 때문에 일이 훨씬 복잡해진다고 하셨거든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은행과 대출 상담을 시작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아들 방에 떨어져 있던 은행 서류를 봤습니다. 담보대출 안내문이었어요. 아들 몰래 서류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자식을 고발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낳아서 전 물려 키운 자식을 법정에 세우다니. 이게 맞는 건가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악 물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내 인생을 지키는 거다. 내가 안 나서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법원에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군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뒤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법원 서류가 날아갔습니다.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전화 받아. 미쳤어?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대고 있더군요. 평소에 저한테는 말도 안 걸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니었어요.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자식한테 이러냐고? 그래, 나도 묻자. 어떻게 어미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뭘 그리 못해줬길래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70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더니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송 취하해. 이게 말이 돼? 가족끼리 법정에 서게 생겼잖아. 창피하게. 창피? 내가 창피해? 나는 어때? 내 생일날 나 혼자 두고 여행 간 게 가족이야? 나더러 실버타운 가라며 집에서 쫓아내는 게 가족이야? 내 집에서 나가라고 공원에서 3시간 떨게 한 게 가족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태도가 달라져 있더군요. 아까와는 다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요.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세요. 네. 저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참 뻔뻔하더군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니. 그 말을 진작에 했어야지. 내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을 때, 내 생일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으면 저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내 거라면서
그래, 명의는 내 거다. 하지만 이 집 안에 있는 내 가구며 살림살이며 내 손때 묻은 것들, 그건 다 내 거다. 내일 당장 트럭 불러서 다 치울 테니까 텅 빈 집에서 잘 살아봐라. 물론 허세였습니다. 가구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아들 내외의 얼굴에서 핏기를 싹 가시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얘들이 무서워하고 있구나. 진짜 집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구나. 그 후로 몇 달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엔 버티려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저도 제 변호사님이 계셨으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얼굴을 마주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싸우다니.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까지.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증인으로 나와주셨어요. 제가 공원 벤치에 쫓겨나 앉아있던 걸 여러 번 봤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는 부양 의무 이행이라는 묵시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 취소를 인정한다.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찍혀 있는 걸 보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나더군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안도해서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냉정해 보이나요? 어떻게 자식을 내쫓을 수 있냐고요? 저도 압니다.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전 물려 키우고 처음 걸음마 뗄 때 손잡아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한 내 새끼입니다. 그 아이를 내쫓는다니 제 손으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도 선이 있다는 걸. 그 선을 넘으면 사랑이 아니라 착취가 된다는 걸. 내가 계속 참고 받아주면 아들은 평생 저를 호구로 알고 살 겁니다. 그건 아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그럼 자식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셔도 됩니다. 다만 똑똑하게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변호사님께 배운 것도 있고 스스로 찾아본 것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했습니다. 70이 넘어서 공부하려니 쉽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했습니다. 저처럼 당하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쓰십시오. 법정 용어로는 증여 계약서에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모시겠다 약속받지 마시고 반드시 서류로 남기십시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수증자는 증여자를 부양하고 동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본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어려운 말 같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부모를 모시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면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줄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저도 문자 메시지와 녹음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마저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구두 약속은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끝이에요. 꼭 서류로 남기십시오. 공증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둘째,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하십시오.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유언대용 신탁이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죽은 후에만 자식에게 넘어가도록 미리 설정해 두는 겁니다.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가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자식이 마음이 변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겪은 것처럼 집을 담보로 대출받겠다느니 팔아서 사업 자금 만들겠다느니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거주권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 명의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거주권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거주권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습니다. 증여자는 사망 시까지 본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요. 제가 이걸 미리 해뒀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같이 살면 되지 하고 대충 넘어간 게 화근이었어요. 넷째, 분산 증여를 고려하십시오. 한 번에 몰아서 주지 마십시오.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십시오. 이미 다 줘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소송을 해야 해요. 소송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리 조심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다섯째, 노후 자금은 절대 남기십시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못되게 굴면 나가서 따로 살 수도 있고 도움 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요양원도 내 돈으로 좋은 데로 갈 수 있어요. 자식에게 다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만큼은 꼭 따로 챙겨 두십시오. 최소 5년에서 10년은 혼자 살 수 있는 돈이요. 그게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요. 부모가 자기 권리를 당당히 지킬 때 자식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자식도 여러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집을 되찾고 아들 내외가 떠난 뒤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적막함이 두려웠습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집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40년 넘게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았거든요. 남편이 있었고 그 다음엔 아들이 있었고 잠깐이나마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집이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바람 부는 소리. 그런 것들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내가 너무 매정했나?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차라리 참고 살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을 보냈을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3세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33세 과부되어 아들 뒷바라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밥, 아들 밥 차리느라 바빴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가족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취미? 그런 거 가져본 적 없습니다. 여행? 혼자 가본 적 없습니다. 친구? 아들 키우느라 다 끊어졌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우선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쳐다보는 버릇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안 와도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 쪽팔리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많더군요. 거기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아들한테 재산 다 줬다가 요양원 보내진 뻔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한테 구박받다가 집 나와서 혼자 사세요. 말순이 언니는 남편 일찍 여의고 30년 넘게 혼자 사신 분인데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상처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하네. 그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힘이 되더군요. 함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동아리 친구들끼리 1년에 서너 번 여행을 가요.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것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도 해봤습니다. 올레길 걸으면서 바다 바람 맞으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면 제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진짜 웃음이요. 자식들 앞에서 억지로 짓던 웃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웃음. 신기한 건 그렇게 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나아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저도 전화 안 했고 아들도 안 했습니다. 1년 넘게 얼굴도 안 봤어요. 섭섭하긴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년 반쯤 지났을까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야. 밥 한번 먹자.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 됐다고 하더군요. 결국 접고 다시 직장에 취직했대요. 엄마, 미안해.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사업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며느리는 헤어졌어. 사업 접고 돈 없으니까 떠났대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혼했다더군요. 예전 같으면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하면서 한 소리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요. 밥이나 먹자. 그날 이후 가끔 아들과 밥을 먹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저도 제 집에서 혼자 삽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으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게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남이 되지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재산을 움켜쥐고 자식의 눈치를 보던 시절보다 지금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며 나를 위해 쓰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가요? 자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자식을 낳아 키운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남은 인생 자식 걱정하다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인 삶을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때문에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밤잠 줄여가며 아이 키우고 허리 휘도록 일해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자기 인생 다 바쳐서 자식 키운 거예요.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이 못되게 군다고 여러분이 불행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정을 주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기도 합니다. 혹시 저처럼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구청에 가면 무료 법률 상담 해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고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증거만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70 넘은 할머니가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오래 사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좋은 일 많이 보고 그래야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입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보고 싶은 친구 만나세요. 배우고 싶은 거 배우세요. 이 나이에 뭘 하냐고요? 이 나이니까 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요. 저도 70 넘어서 서예 배우고 여행 다니고 새 친구 사귀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시작하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위로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